안녕하세요. 법무법인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장 경매의 심청 권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공장 경매의 권리 분석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 되어 설립된 공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장을 무조건 값이 싸다고 하여 경락받았지만 실제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명목상의 공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공장 설립 신청,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전용, 분할, 점유 사용 등 공장 설립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혹시 등록 취소된 공장이 아닌지 이런 것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에는 관련 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단지 블록별로 고유업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이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입주를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공간 내에 있는 공장을 경매로 살 경우에는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를 사전에 산업단지 관리사무실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경우 공장 입지가 용이한 토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에 입찰하는 경우에 입지 예정지에 대한 개별법에 따른 공장 입지 제한 또는 허용 내역을 기재한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의 검토 의견서인 입지 기준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 기준 확인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토지의 어떤 지번별로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인 과밀 억제 지역, 그리고 성장 관리 지역 및 자연 보전 지역인지 여부, 그리고 공장 설립 승인 취소된 부지인지 여부 등도 미리 확인해 봐야 낭패를 보지 않겠죠. 세 번째,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는 공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섬유업을 하려면 섬유 기계 공장을, 또 기계 제조업을 하려면 해당 기계 제조 공장을 경락받는 것이 상식이겠죠. 높은 층고를 요하는 기계 공장을 하려면 층고가 낮은 섬유 공장을 낙찰받아서는 낭패가 됩니다. 이렇게 층고도 상당히 중요하죠. 또한 업종이 다른 공장을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 공업계에 가서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공예 공장이면 오폐수 배출 시설 여부, 그리고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매 받으려는 공장이 어떤 업종이었는지 확인하고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었는지 등을 미리 해당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오폐수 배출 공장의 경우에 배출 상태가 엉망이고 정화 시설이 제대로 구비 안 된 경우 많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부지 내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 처리 비용만도 수억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대부분 판례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이 A회사에 14억 원을 대출하고 A회사 소유인 공장 용지와 공장 건물에 건조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부도가 나자 건조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 경매 신청한 당시에 공장에 납이나 주석 등 당의 특정 폐기물 중 일부가 아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 용지였는데 그것을 은행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그 회사 부도 후 공장을 관리해 오면서 종업원들과 협의해서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원료에 대한 관리를 근데 소홀히 해서 특정 폐기물 중 일부를 배출해 가지고 공장에 야적 방치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인근 상수원 등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이 당의 특정 폐기물 처리를 한자에 해당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그러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은행에게 당의 특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행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보면 토지가 오염됐거나 폐기물이 매립된 이런 공장을 낙찰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경매 공장에 과거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공장이었는지 또 산업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조가 결성되거나 근로자들이 증거하는 공장의 경우 명도가 어렵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경매 받으려는 공장이 노조가 결성되어 단합된 힘을 과시하거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체동산, 원자재, 부자재, 비품, 사무직기 이런 걸 양도 공정을 받은 후에 공장을 점거해서 가동하고 있다면 공장 명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장은 이제 입찰을 피하거나 좀 조건이 성숙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는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 채권이 최종 3개월치에 불과하고 퇴직금도 최종 3년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을 매수인에게 경매 낙찰자에게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점거 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도의 용이성이란 측면에서 강제 관리하고 있는 상태, 휴업 상태, 가동 중지된 상태, 폐쇄 상태의 공장이 오히려 입찰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여섯 번째, 건물, 기계, 기구보다도 이제 토지의 가치에 주목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실제 경매 공장 중에는 토지 평가액에 비해서 건물 평가액 내지 기계, 기구 평가액이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수 목적이나 건물의 상태, 활용도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이제 중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에 처분하는 걸 고려하면 토지 가치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기기, 기구보다도 토지 가치가 큰 거, 토지 면적이 넓은 그런 공장이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기계기구는 경매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보존되지 못해서 중요한 부품이 없어지거나 상당수가 분실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철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경매 진행 중에 경매가 변경되거나 취하될 가능성도 체크해야 합니다. 채권액이 아주 큰 데 비해서 예상 매각 가격이 지나치게 적거나 반대로 이제 채권액이 감정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에 입찰에 신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채권액이 10억 원인데 예상 매각 가격이 1억 원에 지나지 않거나 감정 가격 내지 예상 매각 가격은 10억 원인데 채권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하면 실제 경매의 실익이 없거나 굳이 경매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채무자 간의 단순한 감정 싸움에 의해서 경매가 개신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그 후에 채권자 채무자 간의 합의 등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간의 입찰을 위한 노력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죠. 예컨대 채권액 10억 원에 비해서 예상 매각 가격이 1억 원에 지나지 않는 만큼이 적은 가격이면 채권자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직접 낙찰을 받아가 버려서 제3자로서 낙찰받기 어렵고 감정 가격 내지 예상 매각 가격이 이제 10억 원에 비해서 채권액이 5천만 원인 것처럼 지나치게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하기 쉬워서 경매가 취소 내지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간 감정 싸움이라면 낙찰을 받더라도 이해관계 내 항고, 재항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매 절차가 지연되어 가지고 선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자, 여덟 번째, 체납된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전기 공급 관련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나 매매 등으로 전기 수요원가의 변동이 있다면 신수요원가는 구수요원가의 체납 전기요금을 승계해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규정은 국민들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그래서 수요원가가 위 규정에 동의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신수요원가는 구수요원가의 체납 전기요금을 승계해서 채무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수요원가가 구수요원가의 전기요금 체납 사실을 알고 이를 인수키로 하거나 그런 약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수요원가에게 체납요금을 승계키로 한 약정이 효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체납된 수도요금도 원칙적으로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하면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 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이제 신규 수도 사용자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서 경매 공매의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음을 이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법정지상권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합니다. 자, 공장 운영의 편의를 위한 어떤 가설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을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 감정평가에서 제외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했는지 여부, 건축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최초 건재당 설정일과 건물 사용 검사일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이제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축 공장의 경우에는 공사 대금에 의해서 시공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되면 공사 대금을 이제 물어주어야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과연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검토한 후에 입찰해야 되겠죠. 11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 자체의 임차인은 이제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리고 공장 내부에 주거용 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되는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그런 리스크가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공장 내에 주거용 방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12번째, 경매에서 누락된 공장 공용물도 일괄 경매 대상입니다. 경매에서 보면 공장의 일부 공용물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장저당법 3조 4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라고 하고, 8조 1항은 공장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 공용물에 미친다 라고 해서 어떤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매 절차에서 공장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 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 경매되어 경락 허가 결정도 일괄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에서 공장 공용물을 경매 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 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권 명시에서의 이를 누락했다 해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매법원이 이제 경락 허가 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서 공장 공용물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옥이나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13번째, 공장 저당의 목적이 된 농지는 일괄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들과 함께 공장 저당의 목적물이 어떤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 저당의 목적물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해서도 일괄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 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결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 같이 이제 제한되는데, 그러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해서 매각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매수 희망자가 이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자, 14번째, 공장 저당의 목적인 동산이 제3자 소유이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장 저당법 제3조 4조 규정에 의하여 이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장 저당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계류인 경우에는 대개 리스나 임대 등 제2금융권 소유의 물건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합니다.
15번째,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경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공장저당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저당 목록에 기재되기 전에 이미 양도담보에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의 관계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점유 개정이라는 것은 공장의 어떤 기계기구, 어떤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고서도 점유는 여전히 공장 소유자가, 채무자가 하는 경우를 점유 개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공장의 낙찰자는 그 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지만 공장 저당 목록에 기재된 이후에 양도담보에 제공된 경우라면 다릅니다. 이때는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16번째, 인접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 시설에도 공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은 폐수 처리 시설이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 인접한 공장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구조나 형태, 기능 등에 비춰볼 때 공장 저당의 목적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그 공장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그 위에 설정된 공장 저당권의 효력은 그 폐수 처리 시설에도 미친다라고 해서 경매로 공장을 매수하면 타인 소유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17번째, 공장 저당권의 목적물이 임의로 반출된 경우에 되찾아오거나 하는 방해 배제 청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장 저당의 목적인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반출됐다면 저당권자로서는 이제 반출자를 상대로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원래 설치 장소의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해서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공장 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그 저당 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익 취득이 되지 않는 한 원래 설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물론이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18번째, 경매 물건 명세서에 기계 기구 일부가 소재 불명인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경락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경매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경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락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공장 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 물건 명세서에 기계기구 등의 일부가 소재 불명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락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19번째, 공장 저당 물건 중에서 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공장 저당법 7조, 현재 6조죠. 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해서 공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어서 제3자 이의소가 제기되어 그 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해 경매 절차만을 분리해서 나머지 물건에 대해 경매 절차는 이제 진행할 것이 아니고 그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체 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의 진행을 정지했다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서 경매 절차를 속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20번째, 대출을 받거나 안고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 내지 대출 인수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공장은 아파트나 주택 상가처럼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잔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대출을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대출 이자도 사전에 체크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많거나 유치권자가 있거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이 존재하면 대출이 어렵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공장 경매는 아파트나 상가, 토지 경매와 달리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권리 분석으로 무장한다면 공장 경매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